안녕하십니까. 셀코TV 시청자 여러분, 또 구독자 여러분, 재테크 얘기하는 시간입니다.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재테크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매년 이맘때가 되면 직장인들이 제일 헷갈려 하는 게 있습니다. 저도 직장에 다닐 때 그걸 매년 하는데도 매년 모르겠어요. 바로 연말정산입니다. 13월의 보너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, 이거 잘못하면요 13월에 보너스는커녕 토해내게 생긴 그런 게 바로 연말정산이기도 합니다. 꼼꼼히 한번 챙겨봐야죠. 오늘 연말정산의 꿀팁뿐이 아니고 각종 세금 관련해서 절세 팁까지 한번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장원 세무사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반갑습니다. 야, 성함이 장원이에요. 장원 급자 아닙니까? 네, 맞습니다. 어렸을 때 별명이었습니다. 아, 그러셨군요. 네. 매년 연말이 되면 연말정산 준비를 해야 되는데, 이게 매년 하는 건데도 막막해요. 뭐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까?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? 우선은 연말정산 개념부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.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, 매월마다 이제 근로소득 받을 때 그 간이세액표라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급여자는 이 정도는 우선 떼가자. 네. 왜냐하면 1년에 종합소득세처럼 한 번에 이걸 걷어가면 이제 그 급여자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. 네. 그래서 월마다 뭐 10만 원씩 이렇게 원천 징수를 한 다음에 연 12달 동안 그런 120만 원의 원천 징수가 되었는데, 네. 이 사람이 소비를 쓴 게 이 정산을 해보니까 원래는 200만 원을 내야 됐다라고 하면 플러스 80만 원을 더 내는 거고, 네. 그다음에 원래는 100만 원만 냈어도 됐다 라고 하게 되면 이제 20만 원을 환급받게 되는 네. 그 구조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겠다 이건데. 맞습니다. 그죠? 근데 그동안에는 내가 돌려받을 돈이 더 많아서 기분 좋았어요. 저 직장 다닐 때 그랬거든요. 근데 요즘에는 오히려 토해내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서 참 부담스러운데 이러는 분들도 있어요. 그리고 또 하나, 귀찮아. 연말에 바쁜데 연말정산 하려면 서류 띄고 뭐하고 옛날에 바빴단 말이죠. 이거 한 해 건너뛰면 내년에 또 다시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, 그렇게도 됩니까? 그러면 내 환급액이 줄어든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, 네. 아무리 귀찮으셔도 조금의 이제 지식은 우리가 좀 쌓아두자. 라는 걸로 해서 이런 셀코TV 같은 좋은 컨텐츠를 이제 보는 거죠. 네. 근데 이걸 내가 올해는 좀 더 돌려받으면 좋겠잖아요. 그래서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지, 아니면 오히려 또 돈을 더 토해내야 되는지, 그걸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? 최근에 국세청 행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. 네.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이 홈택스에서 나의 연말정산을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1월부터 9월까지는 내가 실질적으로 썼던 지출액들이 전부 다 정산이 되고요. 네. 대부분 10월쯤에 이 시스템이 열립니다. 그래서 많이들 모르시는데, 이 대부분 연초에는 바쁘거든요. 그러니까 차라리 연말쯤에 좀 이런 데이터가 있구나,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 있구나를 알아본 다음에 10월부터 12월은 제 예상 수치를 거기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 네. 당신의 연말정산은 얼마가 될 것 같습니다 네. 라고 산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, 네. 미리미리 연말정산에 대한 이 꿀팁들을 좀 익힌 다음에 거기다 반영해 보시는 게 어떤가, 제가 꼭 권해드리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꿀팁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어떤 꿀팁이 있을까? 연말정산 우리가 잘 처리할 수 있는 꿀팁 지금부터 공개해 드리겠습니다. 네, 연말정산 꿀팁 OX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신용카드가 체크카드보다 연말정산에 더 유리하다? 아니에요. 저는 이거 체크카드라고 봅니다. 확실하게. 네, 역시 아나운서님이 정답 맞습니까? 네, 자, 맞습니다. 일단 들어주시고요. 네, 아닙니다. 네, 아닙니다. 네.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? 우선은 이제 체크카드가 공제율이 더 높기 때문에 그렇죠. 그러나 이제 제가 항상 먼저 말씀드리는 게, 이 신용카드 이 공제가 이 데이터를 보고 나서 저는 첫 번째로 세금은 차치하고, 네. 본인의 1년간의 소비 습관을 한번 반성해 보셔라. 왜냐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1년간 썼던 내역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많이 지출하고 나서 이제 충격을 먹으시죠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신용카드 공제 같은 경우는 나의 총 급여에, 그러니까 세전 급여액의 25% 이상을 썼을 때만 맞아요. 공제를 받기 때문에, 네. 오히려 아까 미리 보기 서비스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그렇게 지출액이 많지 않다라고 하면 억지로 이 금액을 쓰더라도 어차피 제 공제액이 0원이 될 수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급여가 4천만 원이다.
그러면 25%면 1,000만 원인데 네. 어차피 1,000만 원이나 0원이나 똑같이 공제액은 0원이기 때문에 네. 오히려 그 금액을 채우기 전까지는 신용카드를 오히려 쓰는 게 유리할 수도 있는 게 각종 포인트나 아니면 뭐 이자율에 대한 혜택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. 네. 그러나 25%의 금액을 넘어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때부터는 이 체크카드를 쓰라고 권해드립니다. 결국은 공제율이 30%이기 때문에 네. 더 많은 부분을 이제 챙기실 수 있는 거죠. 우리가 카드 쓸 때 있어서 신용카드가 있고 지금 체크카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가 현금 영수증이 있어요. 그럼 현금 쓰고 현금 영수증 하는 것도 이익이 되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체크카드랑 똑같이 30%의 공제를 가능합니다.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전통시장 갈 때 우리가 10% 할인받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. 네, 예, 맞습니다. 뭐 서울페이도 있고 지방페이도 있고 뭐 이런 거 쓰면 또 이익인 거죠. 맞습니다. 전통시장이랑 그다음에 대중교통 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이제 좀 더 공제율을 더 많이 받게 되고 네. 지금 이제 세제 개편안이 통과는 안 됐지만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쓰신 부분은 80%까지 공제를 좀 해주겠다라고 지금 세제 개편안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. 지하철 버스만 해당되는 거죠? 택시는 안 되는 거죠? 택시도 가능합니다. 택시도 됩니까? 예, 예, 맞습니다. 오. 대중교통이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. 그건 이제 카드로 쓰건 체크카드로 쓰건 맞습니다. 대중교통은 포함이 된다. 네, 대중교통 쪽으로 따로 섹션이 분류가 됩니다. 요즘엔 또 공연들 많이 보시니까 네, 맞습니다. 문화비 지출도 공제가 된다고 들었어요. 예, 문화비 지출 쪽에 대해서도 따로 공제율이 좀 더 높게 적용이 된다라는 점.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하시면은 좀 더 나의 절세율을 좀 높일 수 있다. 그건 왜냐하면 카드로 쓰잖아요. 네. 근데 이게 문화비인지 카드 내역이 있으니까 그거 보고 추리는 거예요. 거기에 따로 전부 다 섹션이 분류가 됩니다. 내가 카드를 썼든 어떤 신용카드를 썼든 체크카드를 썼든 이게 전통시장인지 대중교통인지 문화비인지 전부 다 분류가 따로 됩니다. 그거는 국세청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. 네, 국세청이 그래서 그만큼 시스템이 좋게 잘 되어 있습니다. 그렇구나. 예. 알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OX 퀴즈 나갑니다. 연말정산 무조건 2월에만 가능하다. 자, 정답은 맞습니다. 예. 네, X입니다. 네. 그러면 언제 또 가능한 거예요? 대부분은 이제 2월 달에 하시는 게 네. 근로자분들에겐 편합니다. 네. 왜냐하면 2월 달에 연말정산은 결국 이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업주가 대신 해주시는 거죠. 그래서 사업주는 결국 수임을 맡겼던 세무사님들한테 대부분 이제 부탁을 맡기는 상황인데 네. 2월 달에 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랑 각종 관련 서류만 이 사업주에게 제출을 하면 사업주가 전부 다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사실은 편한데 네. 5월 달에 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전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로는 중도에 퇴사하신 분들입니다. 네. 왜냐하면 연말정산의 의무는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근로자 것만 해주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10월 달에 퇴사를 했다. 네. 그럼 10월 달 퇴사를 할 때 중도 연말정산을 간략하게 해주는데 그때는 1년간의 소비지출 내역을 알 수 없으니까 연말정산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. 네. 그러면 5월 달에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활용을 해서 연말정산 하게 되면 환급액을 좀 더 많이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개인정보입니다. 네. 아무래도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나의 의료 내역, 그다음에 내가 월세를 살고 있는지 이런 각종 정보들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저는 그냥 개별적으로 따로 하겠습니다. 라고 하는 분들도 요즘은 좀 많은 편입니다. 네.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그때 한다. 네, 맞습니다. 그걸 놓쳐도 5월에 할 수 있고 네. 아니면 이렇게 10월이나 뭐 이런 데 퇴직하신 분들은 5월에 하는 게 더 이익이고.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요즘은 사실 이제 근로도 있지만 네. 부업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맞아요. 뭐 배달 일을 저녁에 네, 한다거나 네. 뭐 대리운전을 한다거나 네. 그러면 그런 소득은 이제 사업소득으로 또 잡히게 됩니다. 그러면 나는 근로소득만 있었을 때는 연말정산은 그 사업주가 해주지만 네. 그 사업소득이 추가로 있는 분들은 5월 달에 합산 신고를 통해서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또 하셔야 됩니다. 그거 해야 돼요. 네. 그거 안 하면 더 세게 맞아요. 맞습니다. 제가 저 직장 생활할 때 아나운서다 보니까 가끔 뭐 다른 행사나 강연이 있잖아요. 근데 그게 그렇게 잡히더라고요. 저는 뭣도 모르고 신고 안 했다가 그게 더 맞더라고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이 네. 누락을 꼭 하십니다. 맞아요. 그리고 이제 직접 신고를 한다라는 게 너무 어렵기도 하고 네. 하지만 이런 이제 좋은 컨텐츠에서 이런 정보가 있구나라는 걸 꼭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의료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. 직장에서 내는 의료보험이 있는데 과외 소득이 어느 정도 생기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의료보험이 또 나와요. 그러니까 그거 놀라지 마십시오. 예.
지역 가입자로 또 추가로 발생하죠. 그러니까 예. 어떻게 보면 내가 많이 벌었다 이거니까 그죠? 자, 연말정산 꿀팁 OX 다음 문제 나갑니다. 연금 저축 가입은 필수다. 이거는 공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정답은? 제 의견으로는 약간 O입니다. 아, 사실은. 그렇죠. 예. 드는 게 낫다는 거죠? 예, 근데 약간 중립적인 의견이기도 한데 이게 이 장점과 단점이 좀 있습니다. 우선 장점으로는 세액공제가 정말 큰 폭으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네. 이게 소득 요건으로 처음 따지게 되는데 공제율이 이 종합소득 금액은 4천만 원, 그 다음에 총급여 이제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은 5,500만 원 이하일 때는 이 공제율이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16.5%, 그다음에 그게 초과하게 되면은 이 13.2%의 공제율을 적용을 받습니다. 그리고 이제 공제되는 대상 금액도 납부 금액이 한도가 있는데요. 네. 이거를 이제 좀 말씀드리면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. 네. 그래서 이 1억 원 이하까지는 이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연금저축 계좌만 갖고 있으면 400만 원. 거기다가 연금저축 계좌랑 퇴직연금 계좌가 같이 있다라고 하면 700만 원. 그다음에 50세 이상이면 이 금액들이 600만 원과 900만 원으로 바뀌고요. 그다음에 종합소득 금액 1억 원 초과되고 그다음에 이 근로소득 총급여가 1억 2천만 원이 초과가 되면 그 금액들이 300만 원과 700만 원으로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. 네. 그래서 최대 금액을 저희 대부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한 700만 원까지는 공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거죠. 700만 원을 다 해준다는 게 아니고 700만 원에서 세금 부분이니까 700이 나한테 마이너스로 더 이익이다 이게 아닌 거예요. 맞습니다. 네, 700에 대한 세금을 덜어주겠다 뭐 맞습니다. 이건 거죠. 이게 바로 세액공제입니다. 네. 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헷갈리시면 안 네, 되는데 네. 세액공제는 이 700만 원에 아까 말씀드렸던 공제율인 뭐 16.5%나 13.2%. 네. 그래서 최대 뭐 115만 원 아니면은 92만 4천 원 이런 식의 적용이 되는 겁니다. 우리나라 근로소득자들이 한 2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. 근데 그 2천만 명 중에서 1억 이상의 고액 소득자들이 퍼센트로 따지면 한 5% 정도 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세액 구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는데 1억 이상 받는 분들은 또 이런 걸 잘 하시더라고요. 맞습니다. 그리고 또 국민연금이 고갈될 거다. 그래서 국민연금은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되도록이면 최소한으로 내는 게 좋다.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이것만큼 확실한 게 없다. 제대로 다 내자 이래요. 어느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. 사실 뭐 제가 공적연금에 대해서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. 개인적으로 제 세대는 이제 점점 이 수치화된 뉴스가 나오니까 네.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는 합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사적연금에 대한 가입이나 그 문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우선은 O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약간 중립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되면 그동안에 공제받았던 세액공제가 전부 다 추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연금 저축 같은 경우는 여유자금으로만 하셔야 된다. 근데 내 급여가 뭐 3천만 원인데 소비하고 700만 원을 여기다 다 연금 저축 공제받겠다고 저금을 해버리면 그러면은 이 추후에 여유자금이 하나도 안 생기시기 때문에 네. 오히려 본인한테는 큰 피해가 갈 수도 있죠. 네. 그리고 3천만 원 정도의 뭐 연봉 소득자라고 하면 본인이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미 공제액인 115만 원보다 더 적은 금액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체크하지 않고 무조건 꽉꽉 눌러 담아버리면 오히려 본인의 여유자금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하죠.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세금 혜택을 위해서는 개인연금 저축 그다음에 국민연금 네, 뭐 이런 정도는 들어놓는 게 이익은 이익이다. 이거. 네 맞습니다. 네. 퇴직연금까지 해서 본인의 여유자금까지. 여유자금까지. 예. 이 밖에도 놓치면 손해다 하는 연금 연말정산 꿀팁이 있으면은 뭐가 있습니까? 우선은 근로소득자 분들 중에서는 지금 이제 청약통장에 대한 좀 인기가 좀 시들해졌긴 하지만 그래도 청약통장은 다음에 뭐 부동산 어느 정도 붐이 일어난다거나 그럼 그때 꼭 필요하실 수 있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통한 이제 공제를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. 그래서 총급여 7천만 원, 그다음에 무주택 세대주 그러면 연 납입액 240만 원까지는 이 한도 40%까지 네. 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. 아, 그리고 이거를 많이 모르시는데요. 이 청약통장 중에서도
청년을 우대하는 우대형 청약 통장이 또 따로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추가로 금리를 좀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을 한번 알아보셔서 그 부분도 이제 스위치를 한번 해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. 청년 직장인들, 미혼 직장인들한테 이거 좋겠네요. 240만 원이 소득공제면 이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? 맞습니다. 그래서 96만 원까지 소득 공제가 되기 때문에 어. 물론 세금이 96만 원이 아닙니다. 그렇지, 소득 거기에- 공제액이니까 예. 세율을 또 고배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제 환급액은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요즘에 대부분이 이제 맞벌이 부부잖아요. 근데 맞벌이 부부 간에 소득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. 소득이 더 높은 사람한테 신용카드 쓰는 부분을 좀 이렇게 밀어줘라. 예. 맞는 얘기입니까?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이거는 정말 가족마다 다릅니다. 아. 확실히 미리 보기 서비스를 해서 본인이 얼마 썼는지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게 우선 소득이 높은 분인데 아무리 써도 1925%를 넘지 않는 소비를 했다라고 하면 이것을 어떤 분에게 몰아줘도 큰 효과를 못 보는 거죠. 네. 그래서 저는 맞벌이 부부면 결국 인별로 따로 이 연말정산이 계산된다라는 점을 먼저 인식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제 총 급여의 기준으로 공제를 해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방금 이제 아나운서님 말씀 주셨던 신용카드 공제, 그다음에 의료비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신가 공제는 25% 정도가 되는데 오히려 저는 이제 급여가 적은 분한테 이걸 좀 몰아줘라. 적은 분한테. 예, 왜냐하면 총 급여액이 25%이기 때문에 아. 1억 원이신 분은 25%면 2,500만 원 이상의 소비를 할 때만 예.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4천만 원이신 분은 1,000만 원만 넘어가도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갭 차이를 좀 한번 계산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. 두 번째로 의료비 세액 공제도 총 급여액의 3% 정도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총 급여액이 낮으신 분한테 줬을 때 혜택을 또 많이 볼 수 있다. 네. 근데 그 공제들이 아니어도 이미 내가 환급받는 액수가 100%다 예. 라고 하면 오히려 이분한테 또 넘겨서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지를 또 따져보셔야 되는 말 그대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세금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예.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이제 외벌이실 경우에 부양가족 소득 공제하는 게 이게 큰 부분인데, 근데 내 아내가 잠깐 일해서 100만 원 이상이라도 소득이 나면 그건 또 대상이 아니더라고요. 그것도 잘 따져봐야 되는 거죠. 맞습니다. 어떤 소득 금액, 이 세법에서 소득 금액이란 표현은 네. 소득에서 관련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. 그래서 표현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 소득 금액이 100만 원 넘어가거나 1년에. 예. 아니면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거나 예. 근로소득은 500만 원 기준점을 잡고 있고 그다음에 그 인적 공제로 기본으로 쓰는 것들이 네. 가장 많은 그 잘못된 신고로 연락을 받거든요. 그래서 이제 나이,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의 나이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냥 무턱대고 넣었다가는 이 빨간불이 떠서 전화 받을 일이 많습니다. 나중에 그거 다시 돌려놔야 돼요. 그러니까 그런 거 꼼꼼히 잘 따져보셔야 되는 거고, 또 요즘에 아픈 환자들이 많아서 중증 환자 공제가 있어요. 만약에 암으로 수술을 받았다면 5년 동안 장애 등급을 받아서 그게 공제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잊어요. 이게 5년이 만기인데 맞습니다. 6년이 돼도 아직 안 지난지 알고 그걸 그대로 올리는 경우도 있거든요. 이러면 또 빨간불 뜨는 맞습니다. 거예요. 네, 그런 것도 꼼꼼히 챙기셔야 되고. 자, 연말정산 언제까지 준비를 하면 되는 건지 또 이런 점은 꼭 확인하세요 하는 게 있으면 좀 덧붙여 주시면 좋겠네요. 점점 이제 세금은 대비하는 마인드로 좀 접근하셔야 된다. 네. 그래서 이 미리 보기 서비스를 계속 강조드리는데 2월 달에나 돼서야 그냥 그 서류나 발급해서 제출하면 되겠지. 그리고 나의 연말정산이 얼마 안 됐네 환급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해가 바뀌기 전에 미리미리 이런 것들에 대해 서류도 좀 챙기시고 그다음에 미리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아니면 나의 환급액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어떤 게 있는지 꼭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연말정산에 대한 부분 지금 속속들이 알아봤고요. 물론 저희가 얘기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. 이런 건 요즘에는 홈택스 들어가서 이렇게 꼼꼼히 쫙 살펴보시면 알 수 있으니까요. 국세청 홈택스 꼭 이용해 보시고요. 사실 제일 좋은 건 세무사님 같은 분 알아서 세무사한테 알아보면 되는데 그건 또 경비가 되니까 아시는 분 옆에 있으면 하시고, 또 하나 제일 좋은 방법이 있죠. 셀코 TV 다시 보기 해서 보시면 좋은 정보를 또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요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라고 그러죠. 상속세
맞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네, 그 부분에 대해서